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이주혜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에는 상당히 변동이 강했는데 이 종가상으로는 크게 움직임이 심하진 않았던 상태로 마감이 됐습니다. 알파벳이 실적이 상당히 좋았죠. 엔비디아 등 기술주들의 강세를 이끌었고 또한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관세 협상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의해서 또는 다른 정상에 의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3대 지수 모두 전강 후약의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후 들어서 파월 의장을 이 해임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이 연준을 방문해서 검토를 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장 마감 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긴장감이 높아졌는데요. 지금 바로 전해진 속보 한 가지를 전해드리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해임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 증시의 흔들림을 다소 많이 이렇게 눈치를 보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지금 바로 3대 지수 흐름 만나보시죠. 자, 실적에 희비가 갈렸던 증시, 기술주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요. 우량주 위주로 특히나 이 메디케어와 헬스케어 위주로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이유들은 기본적으로 실적이 원인이었고요. 우선 다우 같은 경우엔 0.7% 하락하게 되면서 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나스닥은 사상 최초로 2만 1,0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을 한 건데 0.18% 약보합권에서 다소 아쉽게 마무리가 됐고요. S&P 500도 0.07% 장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다소 아쉽게 이 상승폭을 줄여가면서 강보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경신을 해줬고요. 마켓무버 이슈, 굉장히 큼직한 이슈라기보다는요. 좀 자잘자잘한 이슈들이 약간의 지수를 흔드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최소 15%로 잡겠다라는 말을 그 전날 AI 서밋에서 밝혔는데요. 정확히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모든 교역 상대국에 15%에서 최대 50%까지의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50%는 어디까지나 사이가 좋지 않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었고요. 15%라는 관세 하한선이 이전에 거론되던 하한선 10%보다는 5%포인트 조금 더 높아졌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거기에 이 고용과 서비스업 매크로 지표는 견조하게 나왔는데요. 다만 제조업 지표가 조금 위축되게 나오면서 이 3대 지수를 엇갈리게 하는 요소로 작용이 됐고요. 이어서 테슬라가 장중 9%대 급락을 보였습니다. 이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몇 분기가 앞으로는 계속해서 험난한 과정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대량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발생이 됐는데요. 지금 바로 이어서 그렇다면 밤사이 뉴욕 증시 자금 흐름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보시죠. 확실히 기술주, 대형 빅테크를 위주로 좀 초록불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매수세가 쏠린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요. 이 중소형주들 그리고 다우지수를 구성하는 이 경기 관련 종목들이 대체로 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빨간불, 하락불이 많이 켜져 있는데 기술주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나 테슬라 8% 급락 나왔습니다. 장중에는 9%까지 빠지는 흐름이 나왔고요. 우선 이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보조금을 폐지함으로써 내년에도 굉장히 힘든 험난한 한 해가 될 것이다. 물론 그 전날에 발표했었던 어닝 쇼크도 큰 영향을 미쳤고요. 그에 비해서 컨퍼런스 콜에서 이렇다 할 만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상당한 실망감을 자아냈습니다. 거기에 밤사이에 유럽에서의 6월달 신차 판매량까지 공개가 됐는데요. 22.9% 급감을 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6개월 연속 시장 점유율이 하락했다는 점 역시 테슬라의 주가를 강하게 억눌렀습니다. 반면에 구글은 어제 0.88% 강한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테슬라와 동시에 바로 전일 실적을 발표했지만 자본 지출이 살짝 늘었다는 점은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AI 클라우드의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다. 이렇게 CEO가 해명을 하게 되면서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클라우드 매출이 참고로 3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예상치를 대폭 상회했습니다.
이어서 엔비디아 보자면 1.76% 역시나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밤사이에 엔비디아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하나가 굉장히 시장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때 과거에는 엔비디아의 이 분할을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워낙 시장 지배력이 강력한 나머지 이 분할에 대한 생각을 철수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젠슨항을 굉장히 추켜 세우는 발언을 했고요. 또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역대급 이 실적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었죠. 거기에 따라서 일부 긍정적인 영향이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단 전부 이 브로드컴 1.7%, AMD 2%가량 좋은 흐름이 이어졌고요. 이어서 아마존의 경우에도 상당히 좋은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1.7% 강세가 나왔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목표가 상향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역시 AI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이고요. 또 위성 인터넷 사업 카이퍼 프로젝트를 위해서 플로리다에 약 1억 4천만 달러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겠다. 이런 소식까지 다시 한번 매기를 끌어올려줬습니다. 반면에 IBM의 경우에는 7.62%, 마찬가지로 어제 테슬라와 구글, IBM이 나란히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상당히 좀 소프트웨어 부문이 부진하면서 실망감 안겼습니다. 이 때문에 7%가량 하락이 나왔고요. 이외에 헬스케어 많이 부진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경우에는 4.76%, 거의 5% 가까이 빠졌는데 이전에도 나왔던 이슈지만 이 메디케어 청구와 관련해서 법무부의 민형사조사에 응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실망 매물이 나왔고요. 이외에도 이 한이웰이 항공우주 부문에서 R&D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 낙폭을 확대해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거의 6% 가까이 급락한 한이웰, 다우지수의 부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을 발표한 지 채 1시간이 되지 않았는데요.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 흐름 바로 보시죠. 이전에 인텔의 경우에는요, 상당한 이 굉장히 실망감과 동시에 이 우려감을 안겨줬었는데요. 이 때문에 시간의 거래 중에서도 상당히 주가가 등락을 오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인텔 현재 2분기 매출은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2분기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안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어서 이 외에 다우지수와 나스닥 그리고 S&P 500을 통틀어서 시장을 움직인 10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모버 상승 5종목을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상위를 꿰차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웨스트 파마슈티컬 서비스 22% 올랐는데 아무래도 주사용 의약품 포장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위고비와 삭센다가 떠오르시죠? 실제로도 이 GLP-1 주사제 치료제 매출 확대로 인해서 상당히 이 전망이 연간 가이던스가 대폭 상향되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외에 엘보말 같은 경우에는 6.84%, 이 중에서 유일하게 실적이 아닌 다른 이슈로 상승을 했습니다. 밤사이에 탄산 리튬 가격이 7% 이상 급등했는데요. 이 중국이 불법 광산 단속에 나선다는 그런 소문 아닌 소문, 언론 보도가 나오게 되면서 현재 강한 움직임 보였고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리튬 관련주들 움직임 주시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몰리나 헬스케어, 역시나 헬스케어단 계속 부진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 하락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부진한 종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치폴레 같은 경우에는 매출 부진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고요. 마찬가지로 IBM과 테슬라, 아까 봤던 것과 동일한 이슈로 하락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10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이어서 간밤에 주목받았던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기술주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지금 보시면요. 테슬라가 장중에 9%까지 빠졌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머스크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 힘든 분기들을 보낼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 부분이 투심을 자극을 했고 실적 부진 여파 계속 이어집니다. 어제 이제 발표가 됐는데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EPS도 이 예상치보다도
못했고 그렇다 보니 이 실적 부진의 여파가 머스크의 발언과 함께 같이 이어집니다. 그나마 장중에 9%까지 빠졌던 주가가 낙폭을 줄여간 이유는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 기업의 파괴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발언을 또 했고 여기에 머스크 회사의 개별 모멘텀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뉴럴링크 쪽 모멘텀인데요. 2031년까지 2만 명의 뇌에 이 칩을 이식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앞으로에 대한 또 모멘텀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장중 종가 2%대의 마무리로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그리고 애플 보시면요. 0.18%의 약세권 흐름입니다. iOS 26의 베타가 공개가 됐고 또 유저 인터페이스 대개편과 더불어서 AI 기능을 강화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나마 좀 장중에 계속해서 움직임이 있었고요. 다음 종목들과 이슈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BM 보시면은요.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부진했습니다. 일단 핵심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매출이 상당히 부진했고 매출의 성장 가이던스도 역시 좀 실망스럽게 제시가 되면서 이 부분도 기대치를 밑돌았습니다. 사실상 기대가 굉장히 높았던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못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실망 매물들도 출회되면서 7%가량의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인텔 보시면 EPS가 0.10달러로 예측치를 하회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실적 부진, 매출도 129억 달러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주당 순이익과 앞으로에 대한 수익성 둔화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밀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중 종가 보시면 3%대 마감이었고 시간 외에서는 0.66%의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모바일도 실적이 나왔습니다. EPS 매출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는 기분 좋은 실적이 제시가 됐고요. 이제 CEO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자사주 매입 쪽으로 이제 앞으로 훈풍이 불 것이다라는 이 자사주 CEO의 발언으로 인해서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5%가량 올랐습니다. 다음 종목과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있는 종목이 있었는데요. 이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입니다. 메디케어 부문이 사실 이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에게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법무부 쪽에서 메디케어 청구 조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앞으로 이 감시와 규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재무 안전성에도 이 부분이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대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지난 장의 주인공입니다. 알파벳 깜짝 실적이 등장을 한 데다가 알파벳이 이 12억 달러 규모 정말 대규모죠. 클라우딩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0.88%의 상승 흐름이었고요. 클라우드 등 전망이 앞으로 굉장히 성장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분석이 팽배합니다. 목표가 210달러로 상향 조정 리포트가 제시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머스트노 5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밤사이 매크로 지표들 어떻게 움직였을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WTI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 유의미한 상승까지는 아니지만요. 그래도 1.3% 66달러 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좀 크게 준 모습이 확인이 되면서 유가는 약간의 상승 압력을 받았고요. 이어서 원달러 환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2.33원 내렸습니다. 1,372원 선 막 지나가고 있는데 달러가 강세를 보이긴 했었지만 원화가 그보다 더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내려간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실제로 어제 우리 코스피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8천억 원 이상의 매물을 사들였는데요. SK하이닉스의 역대급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한국 시장에 대한 매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우세합니다. 이어서 비트코인은 0.48% 올랐지만 아직까지 11만 9천 달러 선을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이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는 점점 줄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금 가격은 0.22%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요. 아직까지도 3,400달러 선을 넘지 못하는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어서 미국채 2년물 그리고 미국채 10년물 모두 소폭이나마 상승했습니다.
이날 매크로 지표, 특히나 고용 지표가 상당히 견조하게 나왔는데 이 때문에 이 연준의 7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더욱 낮아지게 되면서 이 국채 수요가 부진하게 됐고요. 이 때문에 국채 금리는 특히나 단기물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하는 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장기물의 상승폭은 다소 좀 제한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아무래도 이 제조업 경기가 부진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오늘 경제지표 발표된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러니까 고용 지표죠. 상당히 또 견조하게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이 실업자 수가 직전치 대비해서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국채금리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모습 나타났고요. 이어서 S&P 글로벌 이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 한마디로 업황 관련된 지수가 나왔습니다만 상당히 엇갈렸습니다. 우선 제조업의 경우에는 50을 하회하면서 기준선보다 낮은, 그러니까 업황이 수축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호황기를 이어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서비스업 PMI는 55.2로 예상치를 상회했을 뿐만 아니라 전월 대비해서도 계속해서 확장세가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밤사이 매크로 지표와 이벤트들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어서 현장 연결 통해서 간밤 미증시 이슈들 또 상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상윤 이데일리 특파원입니다. 네, 지금 이 나스닥과 S&P 500 지수 나란하게 또 종전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알파벳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AI 쪽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고 또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러한 흐름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지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소폭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알파벳이 기대 이상의 분기 실적 발표에 힘입어 인공지능에 대한 견조한 수요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덕분입니다. 알파벳은 전날 2분기 순이익과 매출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을 발표했죠. 그간 월가에서는 AI가 과연 투자 대비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을까 우려의 시선을 보내왔지만 알파벳은 이게 실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알파벳은 AI를 사업 생태계 전반에 적용하고 있죠. 오픈 AI 챗GPT 출현에 검색 시장이 위축되면서 광고 시장도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날 실적으로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알파벳은 또 올해 AI 관련 설비 투자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100억 달러, 우리 돈 13조 7,600억 원을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에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이크로테크놀로지, AMD 등 반도체 주가들이 줄줄이 상승했습니다. AI 투자가 계속 이어질다는 신호로 작용한 것입니다. 월가에서는 점점 AI에 대한 낙관론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이제 관세 협상 8월 1일이 이제 관세 협상 부과 시점인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한번 이 무역 합의를 했지만 또 추가적인 합의가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EU도 지금 합의에 임박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오늘 협상을 예고하고 있지만 조금 어려운 상황이죠. 네, 투자자들은 8월 1일 상호환세 유예 기간 마감을 앞두고 미국이 여러 국가와 무역 합의를 이룰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과 무역 합의를 하며 15%의 상호환세율을 책정하는 데 이어 유럽연합 역시 같은 수준에서 관세율을 적용받는 데 가까워지고 있다는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발표가 늦어지고 있긴 하지만 EU도 미국과 15% 관세율을 골자로 하는 무역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U 회원국들은 15%의 상호환세에 동의하고 항공기, 주류, 의료기기 등에 대한 일부 품목 관세를 상호 면제하는 방안을 포함해 최종 조율 중이라고 외신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EU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관세가 15%로 낮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경우 일정 수입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5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EU까지 이를 수용할 경우 한국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FTA를 통해 이루어왔던 관세 우대 지위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고 미국 시장 내 일본과 동등하게 경쟁하려면 최소한 15% 수준의 관세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협상 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한국으로서는 상호관세율 및 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 대한 15% 수준의 상호관세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카드를 다 꺼내야 하는 절박한 군명에 들었습니다. 이날 2+2 협의도 무산된 상황에서 한국은 시간 쫓긴 채 미국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관세 협상 수준이 다른 나라들과 크게 달라지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또 관련 협상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지가 좀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 연준 리모델링 시설을 전격적으로 방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압박을 좀 강하게 한 게 아니냐 싶은데 대통령이 연준을 찾은 게 20년 만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시간 전에 막 연준 본부를 방문했습니다. 대통령의 연준 방문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1937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이후 이번이 네 번째이긴 한데요. 대통령이 통화정책 변화와 연준 의장 조사까지 언급하면서 이렇게 방문한 것은 전례가 없습니다. 이벤트를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파월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자진 사퇴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공장 현장을 둘러보며 현재 31억 달러 이상 들어가는 리모델링 공사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특히 나는 파월이 금리를 인하하기를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죠. 바로 옆에 서 있던 파월 의장은 무표정하는 얼굴로 이를 지켜봤습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개입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연준 방문은 사실상 파월 의장에 대한 대면 경고로 연준 독립성 논란에 불을 지필 수밖에 없습니다. 연준은 다음 주 FOMC를 열고 금리 결정을 합니다. 현재 데이터로는 동결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연준 내 이사들 간 이견이 어떻게 표출될지 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독립성에 대한 논란도 확실히 있을 것 같고 다음 주 FOMC에 대한 결과가 더욱더 주목이 됩니다. 일단은 동결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 특파원 김상윤 뉴욕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들도 종목들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단 현장 연결 알아봤고요. 잠시 후에 주요 이슈들 살펴보시죠. 네, 머스노5 출발하겠습니다. 주요 5개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보시죠. 자, 지금 오늘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와 미국이 협상을 앞두고 있는 날인데요. 그만큼 관련된 이슈들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상무부 쪽에서 오늘 한국과의 협상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미 일본과의 협상에서 관세율이 15%로 맞춰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결코 한국이 남다르게 협상을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시각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지금 하워드 러트닉 장관과의 오늘 이 무역 협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과의 경제 무역 분야 2+2 장관급 회담이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문제로 연기가 됐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CNBC와 인터뷰에서 오늘 한국 측 인사들이 무역 관련 사안으로 내 사무실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협상을 매우 타결하길 원한다며 한국이 일본의 합의문을 읽었을 때 아마 욕설이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한국과 일본은 서로 경계를 하기 때문에 한국이 일본의 협상 타결을 본 후 어떤 생각을 했을지 상상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은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 상무부를 방문해서 러트릭 장관과 회독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은 최근 미국 무역 합의 국가 적용 관세율이 지금 최종적으로 관세 협상을 완료한 국가가 5개인데요. 영국 같은 경우 10%,
또 베트남은 20%, 인도네시아 19%, 필리핀 19%, 일본이 15%로 지금 완료가 됐고요. 여기에 이제 EU가 합의가 임박해 있는 상황, 우리나라도 현재 합의가 임박해 있는 상황이죠. EU는 협상 타결 임박한 상황 속에서 일본과 유사한 15%의 관세를 합의할 가능성이 있고요. 중국은 다음 주 27일부터 스웨덴에서 고위급 회담을 예정되고 있습니다. 8월 12일까지 유예 가능성이 현재 나온 상황이고 우리나라 이 한미 2+2 통상 합의가 취소가 됐죠. 러트닉 장관과의 회담만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만도 현재 4차 협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이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해서 대미 투자를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이 무역 합의의 이 일환으로 미국 내 프로젝트에 투자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체결한 협정과 유사한 형태인데요. 아직까지 논의 범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조건을 담은 협상을 미국과 체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앞서서 일본은 5,500억 달러 대미 투자 등을 조건으로 하여 협상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이를 통해서 상호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했습니다. 품목 관세인 자동차 관세 인하에도 합의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장 개방에 동의를 해야만 관세를 낮출 수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훨씬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라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리면서 일본이 처음으로 미국 시장에 개방을 했다라고 적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본격적으로 연준을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FOMC가 다음 주에 열릴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동결 전망이 팽배한 상황이죠. 트럼프 대통령 파월 사퇴 압박을 위해서 연준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연례적인 일이고 20년 만에 처음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준을 방문을 했는데요. 백악관이 공개한 일정에 따르면 약 2시간 전에 연준 건물 개보수 관련 조사 차원에서 현장 답사를 요청한 행정부 관리 등과 함께 연준을 방문한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번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조기 해임을 시사하는 등 연준을 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고요. 트럼프 대통령 또 자신의 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파월 의장을 비판해 왔습니다. 백악관은 연준 건물 개보수 공사 비용 예산을 초과했다라고 비판했는데요.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국장은 연준의 개보수 공사가 예산을 7억 달러 초과한 25억 달러에 달한다라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파월 의장은 보트 국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서 25억 달러 규모의 공사에서 일부 설계 변경은 있었지만 정부기관에 새로 알릴 만큼 중대한 변경은 아니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 연준은 2020년, 2021년 두 차례에 걸쳐서 자발적으로 설계안을 제출했고 국가수도계획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라면서 건설을 단순화하고 추가 지연과 비용 증가를 막기 위해 일부 설계를 축소하거나 제거했으며 새 설계를 추가하지는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AI 총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부 쪽에서 지금 AI 안전장치를 확 줄였고 또 계속해서 4개 부지를 선정해서 이 AI에 대한 모멘텀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또한 이 AI와 관련된 서밋에서 AI 안전장치를 확 줄였고 중국과는 주도권 경쟁을 해 나가겠다는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AI 혁신을 가속화하고 또 중국과의 AI 경쟁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일단 규제 완화와 인프라 확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로드맵 AI 행동 계획을 통해서인데요. CBS 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제조 공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의 급증으로 전력 수요가 막대해지자 이에 맞춰서 전력망 현대화에도 집중하기로 했는데요. 바이든 정부의 주요 규제를 상당수 폐기하거나 축소하고 또한 강도 높은 AI 규제를 도입하는 주에는 연방 AI 지급을 차단하는 조치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또 이전 정부의 칩스법, 즉 반도체법에 포함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그리고 기후자금 지원 요건을 삭제하는 것과 같은 궤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이러한 DEI 규제가 산업화에 부담을 주고 또 중요한 프로젝트 진행을 늦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미국 에너지부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 생산 프로젝트를 개발할 4곳의 부지를 선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장소는 아이다호 국립연구소, 테네시주의 오크리지 보호구역과 켄터키주의 페듀 거기체 확산 플랜트,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사바나 강 사이트입니다. 에너지부는 이 프로젝트가 AI 인프라 개발을 가속화하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며 미국의 에너지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를 뒷받침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에너지부 장관 크리스 라이트는 해당 시설이 데이터 센터와 전력 생산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적합한 위치에 있으며 전력망의 안전성과 또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정부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업들도 여기에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알파벳, 구글, 서비스 나우와 함께 12억 달러 규모의 클라우딩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향후 5년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5년간의 앞으로의 모멘텀도 더욱더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 구글은 서비스 나우와 함께 향후 5년간의 12억 달러 규모 대규모 클라우딩 컴퓨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경쟁사인 아마존 웹서비스 그리고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와 경쟁하는 구글 클라우드의 큰 승리를 의미한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는데요. 기업의 인사 또 IT 운영을 체계화하고 자동화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서비스 나우는 여러 클라우드 플랫폼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긴 했지만 개별 계약 규모는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서비스 나우는 이 목요일 제출한 보고서에서 2030년까지 총 48억 달러 규모의 클라우드 서비스 투자를 공개를 했습니다. 2024년 10월 이 서비스 나우에 합류한 이 회사의 최고 제품 책임자인 아밋 제버리는 이전에 구글 클라우드 임원으로 근무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 알파벳의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이 이 증시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호황에 힘입어 올해 자본 투자 규모 기존의 750달러에서 750억 달러에서 850억 달러로 확대를 할 예정이고요. 또한 올해 알파벳이 자본 지출 규모를 850억 달러로 확대를 하는가 동시에 인공지능 관련 설비 투자 규모도 당초 계획보다도 100억 달러 추가적으로 늘린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테슬라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머스크의 뉴럴링크가 2031년까지 2만 명의 뇌에다가 칩을 이식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머스크 경고를 내놓은 이 지난밤에 주가를 끌어올린 이유가 바로 이 뉴럴링크의 소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하루에 2명의 환자에게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장치를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전하면서 이 뉴럴링크가 올해 안에 최대 30명에게 BCI 장치를 이식해서 임상 데이터 확보에 속도를 내겠다라는 목표를 전했습니다. 뉴럴링크는 2029년 연간 2,000건의 수술을 시행해 1억 달러의 연간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시력 회복을 돕는 칩 블라인드 사이트를 출시해 1만 건의 수술을 시행하고 5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낸다는 계획인데요. 뉴럴링크는 2031년까지 5곳의 대형 뇌이식 수술 클리닉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뉴럴링크는 수술 한 건당 최소 5만 달러의 수가를 받을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텔레파시는 뉴럴링크가 최초로 임상 적용을 한 동전 크기의 두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즉 BCI 칩으로 두개골에 구멍을 낸 뒤 이 뇌 운동 피지를 이식을 하는데요. 칩에는 1023개의 이 전극이 부착돼 뇌의 신호를 실시간으로 포착합니다. 지난해 척수 손상과 루게릭병 등 완전 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 실적이 나왔는데 올해 2분기 매출 전년 동기 대비 12% 급감을 했고요.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매출이 225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작년 동기 대비로 23%가량 줄었고요. 영업이익도 42%가량 줄었습니다. 이 부진한 실적을 계속해서 만회하고 있는 뉴럴링크의 소식에 좀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머스트노 5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메트코 실섭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 트럼프와 앨런 머스크 XAI의 미래는 입니다. 자, 트럼프가 지금 다른 나라와는 관세 협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몇몇 국가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산인 일본이 나왔고요. 어저께 또 좀 있었죠. 우리나라에 대한 이메일로 통보를 하고 어떤 그런 좀 있었습니다. 껄끄러움이 우리나라를 일부러 배제하고 그러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 일이 있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어려운 협상임은 지금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무슨 짓을 해도 15% 이하로는 못 내린다는 게 지금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내 안쪽으로는 이제 AI에 대한 행동 계획 발표를 하고 서명했는데요. AI 지배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AI 행동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캐롤라인 레비타빈이 브리핑한 뒤에 바로 서명에 들어갔습니다. 자, AI의 지금 이 부분, 저번에 인피니티 스톤을 보여드렸지만 AI, 그 다음에 석유, 구리,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미국 채권, 미국 달러. 자, 지금 어떤 요소별로 가장 세계의 패권을 놓치면 안 되는 아이템들을 하나하나씩 트럼프가 모두 수집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미국 달러와 채권이야 지위를 유지하는, 그래서 1위를 뺏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지금 AI 시대는 새롭게 혁명이 열리는 이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선 선점하는 게 중요하겠죠. AI를 탁 대놓고 중국에게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어제 또 선언을 또 했고요. 그 대신에 이 지금 H20 칩은 또 내줬죠. 하지만 러튼이 상무장관이 얘기한 대로 4번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고 젠슨 왕이 그거를 설득한 어떤 배경조차도 그거죠. 오히려 중국을 길들여 버리자, 발전할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자. 물론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내놓고 언론에 1분 1초 간격으로 다 나오니까 중국도 바보가 아닌 이상 모를 리가 없겠죠. 이게 무슨 옛날에 파발마 시대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지만 알고 있으면서도 저렇게 비아냥대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중국이 따라오지 못할 거라는 자신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저렇게 대놓고 전략을 말하는데 이 대응할 시간이나 저기가 없겠습니까? 중국이? 생각이? 당연히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중국이 절대 못 따라오게 하겠다. 그리고 칩을 주긴 주는데 길들이는 건다. 이것도 중국 다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따라오지 못한다는 자신감이 있겠죠. 자, AI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여서 모든 미국인의 더 맑은 미래를 보장한다. 이런 얘기가 있겠고요. 세계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오후 행사에서 세계의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시장 개방하는데 동의하는 경우에 관세율을 낮추겠다. 자, 이제 공식은 명확합니다. 미국산 제품의 시장을 개방하면
이퀄 관세 인하 그겁니다. 대신에 관세 인하가 뭐 파격적이면 파격적이겠습니다만 어떤 마지노선이 존재한다는 거죠. 일본에서 보시다시피 15% 정도 이하로는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시장을 아무리 많이 개방을 해줘도 안 되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계속해서 보시면 농산물에 대한 강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미국 농산품에 대해서 농부를 원래 또 뭐 사랑하고 농부가 굉장히 지지층이긴 합니다만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렇죠? 지금 계속 미국산 농산품 그리고 미국산 쌀 이런 거에 대해서 개방을 하면 뭔가 조금 양보를 해주는 뭐 양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만 자 어쨌든 간에 일본이 그래서 내준 거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죠. 도요타라는 아들을 안고 자기 뭐 등에 화살이 몇 방이 꽂혔는데도 그걸 감수한 겁니다. 아들을 살리려고 도요타. 일본이 이제 15%의 관세를 낸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거예요. 15% 자체도 높은데 원래 24%였으니 그거보다 낫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보시다시피 자동차 관세는 15% 인하된 거고요. 근데 이제 충격적인 거죠. 제약, 조선, 뭐 핵심 사업 하는데 일본이 돈을 다 내는데 그 돈 수익 다 누구한테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미국 국민한테 90% 갑니다. 일본 국민한테 10% 가고요. 그리고 더 황당했던 건 어제 그 책상에 있는 그 종이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써져 있던 금액이 얼마였어요? 처음에 써져 있던 금액은 4천억 달러였습니다. 그거를 트럼프가 볼펜으로 고쳐 써가지고 5,500억 달러로 올렸어요. 그리고 아까 미국인한테 90% 간다는 것도 밑에 50%라고 쓰였을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볼펜으로 고쳐버린 거예요. 바로 그 직전에 몇 초 사이. 황당하죠? 4천억 달러라고 써있던 프린트돼 있던 거를 5,500억 달러로 볼펜으로 고치고 볼펜인지 마카인지 마카라고 합니다. 왜냐면 마카로 사인하니까. 그 다음에 50%라고 고쳐있던 거를 찍찍 긋고 90%로 고쳤습니다. 정말 황당하죠. 자, 5,500억 달러 규모의 합의가 되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런 질문합니다. 정부기관이 앨런 머스크의 AI, XAI 얘기하는 거죠. 오픈 AI 샘 알트먼이랑 싸워서 분리됐잖아요. 그리고 XAI 만들어서 이제 그룹4 키우고 있죠. 오픈 AI 챗 GPT 이기려고. 머스크의 AI 회사와 계약하는 것을 지지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은 뒤로 넘겼습니다. 무슨 답변이 나왔을지 여러분들 유추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는 젠슨 왕 AI 시대의 미국만의 최대 장점은 자, 일단 아이스 브레이커로 시작을 합니다. 저는 5, 60개 정도 가지고 있다. 뭡니까? 엔비디아 칩? 아니요. 이 가죽 재킷이요. 가죽 재킷이 5, 60개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 사회자가 옆에서 이걸 잡으면서 어떻게 맨날 이렇게 똑같은 가죽 재킷을 입고 나오냐 하니까 이게 5, 60개 있답니다. 정말 여름이고 겨울이고 가을이고 봄이고 그냥 한결 같죠. 대단합니다. 저희 완전 시그니처 패션이 됐죠. 자, 그리고 그것에 대한 또 질문합니다. 다 궁금하죠. 엔비디아에 뭐가 궁금하냐 하면 지금 메타, 테슬라, 애플, 구글 지금 다 엔비디아 슈퍼칩 필요로 하잖아요. 그 줄을 서 있잖아요. 그래서 젠슨 회장한테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아니 그러면 어떤 순서로 도대체 줍니까? 그 유망한 기업들이 다 줄 서 있는데 그냥 뭐 젠슨은 굉장히 가볍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전화 주세요. 전화 주면 우리는 누구에게나 줍니다. 뭐 차별 없습니다. 뭐 그런 얘기예요. 대신에 뭐 그냥 정말 주먹구구식은 아니고 같이 이제 어떤 요런 단계들을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거에 맞춰서 우린 준비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고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가 AI 시대에 일자리가 다 없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일반적인 생각이 그랬잖아요. 근데 젠슨 왕은 그게 잘못된 생각이다. AI 시대에는 일자리가 오히려 는다. 이겁니다. 일단 우리 엔비디아의 칩 설계자들, 엔지니어들은 100% AI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내어야 돼서 하루 1분 1초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다. 오히려 더 많은 설계자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일자리가 더욱더 많아진다. 앞으로.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의 직업이 달라질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 직업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는데 직업이 줄어들거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나 짧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많은 직업이 창출된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그려서 뭐 지브리 그리신 작가님이나 이런 작가님들한테는 굉장히 미안한 지금 상황이지만 하루아침에 작가가 돼버려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작가가 되고 하루아침에 엔지니어가 되고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그냥 직업이 몇 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직업을 굳이 그 루트를 밟아가지고 그 대학을 나오고 그 전공 공부를 하고 뭐 학습을 안 해도 그 수십 년간의 세월이 한 번에 그냥 인공지능으로 그냥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일자리 많아지는 겁니다. 일자리가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제가 섬길 수 있는 영광을 누리고 있는 컴퓨터 산업이라는 얘기를 또 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산업이라고 지금 말을 했습니다. 젠슨왕이 물론 완전 순수 아메리칸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뭐 감사하다는 뜻을 계속 표현을 하고요. 또 여기서 나왔습니다. 재산업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 이니셔티브 너무 좋다. 이 얘기를 했고요. 많은 부분을 아웃소싱하고 있었는데 맞죠? 대부분의 제조업이 다 아웃소싱이잖아요. 미국에서 이제 인건비가 많이 오르니까 중국으로, 베트남으로, 방글라데시로, 미얀마로 다 나갔죠, 공장들이. 그것을 다시 다 불러오려고 하는 트럼프의 지금 생각이죠. 그리고 이것에 나는 찬성을 한다. 왜냐하면 발전적이고 경제를 지탱하고 추진력이 강하고 안보를 강화하는 부분은 국내로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 다 싹 다 아웃소싱하고 미국 내에는 공장이 없고 그냥 소비국가로만 이렇게 지금 전락해버린, 뭐 전락해버리는 표현은 그렇지만 제조업을 완전 잃어버린, 그래서 제조업의 일자리를 잃은 그 사람들이 패배감에 젖어서 그게 러스트벨트로 형성됐고 쇠락된 공업지대. 그 사람들에게 다시 힘을 실어주면서 당선된 사람이 트럼프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논리, 배경 이런 거 나 찬성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맞춰보세요. 다른 나라가 갖지 못한 그럼 AI 시대의 미국의 독특한 장점, 최대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생각지도 못한 답변이 나옵니다. 전 젠슨 왕이 이 정도인지 몰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5초 드릴 테니까 댓글창에 다시면 피자 쿠폰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쓰셨어요? 갑니다. 이런 답변을 했거든요. 자, 이게 전 모르겠어요. 제가 젠슨 왕이 아니고 머릿속에 안 들어가 봤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동안 젠슨 왕이 나왔던 인터뷰의 내용을 보고 그 사람을 파악할 수밖에 없죠. 제가 젠슨 왕의 친구도 아니고요.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머스크보다는 젠슨 왕이 뭐 그 훌륭한 거를 떠나서 성격에 있어서 훨씬 모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이 AI 시대의 업적을 말고 업적을 배제하고 사람 성격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계속 전제로 깐 게 친구가 아닌 이상 성격을 완전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인터뷰에서 드러난 어떤 행위에서 드러난 성격으로 봤을 때 앨런 머스크가 훨씬 뭐가 낫잖아요. 맞죠? 지금 뭔가 충돌이 더 많고. 그런 것은 사실인데 그렇게 보이는 건 사실인데 과연 그런 모나지 않은 성격 그 둥글둥글하고 약간 선해 보이는 그 이 얼굴 자체에서 나오는 그것 때문에 그냥 트럼프를 칭찬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아까 지금 계속 말한 대로 트럼프의 이니셔티브, 뭐 새로운 계획이라던가 이런 의견에 찬성해서 너무 동한 나머지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 칭찬인 것인가? 그거는 어디까지가 몇 프로가 어디까지 몇 프로인지 몰라요. 모르겠어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찬양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지금 그 시점 자체도 약간 그런 어떤 시기인 것도 사실이잖아요. 중국의 매출 비중이 높았는데 그걸 단칼에 쳐버리니까 엔비디아가 아무리 줄을 서 있다고 메타나 구글이 줄을 서 있다고 한들 중국을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죠? 중국을 포기하면 그 엄청나게 큰 이득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많은 칩들을 폐기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지금 엄청난 손실을 봤대요, 자기가. 근데 이제 그러면 AI 시대 가장 중요한 인물을 떠나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트럼프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그냥 아부일까요? 정말일까요? 일단 그럼 그 내용을 보죠, 내용을. 그 아부인지 뭔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 AI의 중요성과 에너지의 중요성을 깨달았대요. 취임 첫날에. 각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재산업화랑 이어집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죠. AI의 중요성과 에너지의 중요성을 트럼프 대통령이 각성을 해가지고 재산업화로 철강, 알루미늄, 모든 에너지 산업, 원자력 이런 것들을 공장을 다 미국에 세우고 근로자들을 다시 부흥시키는 걸 했다는 거죠. 그게 미국 광부를 사랑해서, 미국 농부를 사랑해서, 미국의 러스트벨트를 살리려고 자기 지지층을 자극시키려고 한 것도 있겠지만 젠슨 왕이 보기에는 그거를 먼 수를 내다봤다는 것이죠. 그게 AI 시대랑 연결된 얘기이기 때문에
에너지 없이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없어서 에너지 없이는 제조업을 해외로 이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조업을 해외로 이전하지 않고 다 불러들였다는 것이죠. 그게 예를 들어서 IP, 지적재산권을 지적재산권으로만 서비스하는 국가로 만든다면 그렇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가 없는데 지금 예를 들어 인공지능처럼 필수적인 걸 생산하려면 지금 필수적인 걸 넘어서서 국가의 아젠다인 게 확실해졌잖아요. 중국한테 절대 AI 시대를 놓치지 않겠다. 그리고 어제 무슨 얘기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에디슨, 테슬라가 전구 발명했고 우리가 인터넷 발명했는데 이젠 인공지능도 발명했다 이거예요. 자기가 선구자란 얘기죠, 미국이. 그러니까 절대 놓칠 수 없고 나중에 전구나 인터넷처럼 역사책의 수십 년 뒤에 AI는 미국이 개발했고 이걸 융성한 국가가 아메리카다 이걸 쓰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처럼 그런 필수적이고 이런 요소에 필요한 에너지는 당연히 미국에서 생산해야 되는데 그걸 트럼프가 미리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AI 혁명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의 모습을 보고 매우 기뻤다. 정말 대단한 일이다. 아까 전에 사실 여기 육성이 안 나와서 그런데 저기 살펴보시면 나중에 보세요. 너무 기니까요. 근데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젠슨왕이 그 얘기를 했을 때 저기 청중들에서 갑자기 환호성과 박수가 터졌거든요. 물론 이런 행사나 이런 것들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 있기 때문에 바이든 지지나 해리스 지지나 민주당 지지자를 이런 데 참석 안 하겠죠. 그러니까 박수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제가 계속 얘기 드린 대로 지금 젠슨왕이나 샘 알트먼, 뭐 앨런 머스크도 마찬가지고 지금 AI 시대 씬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들의 발언들이잖아요. 이런 거는 뭐 아부가 섞였다고 한들, 머스크는 아부도 안 하지만 아부가 섞였다고 한들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첫 번째 주제에서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의 브리핑에서 마지막 그 기자의 질문에 이 답변을 뒤로 넘긴다고 했잖아요. 여기 넘겨놨거든요. 아까 전에 그 뭐라고 했냐면은 이 앨런 머스크의 XAI의 계약을 지속할 것이냐고 했는데 답변을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트럼프랑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정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트럼프의 생각을 그대로 옮겨서 말하는 겁니다. 그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해서 저 사람 애드립 뛰어나네 하는데 애드립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애드립 하나도 없어요. 철저하게 트럼프 대통령과 붙어 다니면서 생각을 항상 꼼꼼히 메모하여 그래서 기자들이 특히 이 기자분 많이 보셨죠? 이 기자분이 굉장히 싸납게 질문 항상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반박 치는 영상이 뭐 지금 인스타 릴스나 저기 유튜브 쇼츠로 많이 나돌잖아요. 그렇게 바로바로 나오는 게 애드립은 아니라는 것이죠. 애드립 같은 이 면모도 있지만 그게 엄청나게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죠. 항상 옆에서. 그래서 이것도 바로 머스크의 계획을 취소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캐롤라인 레빗 개인 생각으로 대변인이라고 나와서 던지면 안 되겠죠. 이건 트럼프의 생각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스페이스 X와의 계약 해지를 생각했었는데 기술적인 문제로 해지까지는 안 갔다. 이 보도 나왔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테슬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지금 대규모 감세 법안 통과되면서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 싹 다 폐지됐죠. 그렇죠? 그 당시에 가장 불화가 그게 달해서 남아공 출신인데 왜 미국 가서 이러고 있느냐 얘기까지 나왔어요. 추방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AI 시대에 맞춰서 만든 XAI까지 나왔습니다. 이것도 정부와 계약을 취소하기를 원할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XAI, 스페이스X, 테슬라, 뭐 아까 뉴런 그 회사도 있잖아요. 이런 엄청난 회사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미국 정부의 지원, 협력 없이는 테슬라, XAI, 스페이스X라고 할지라도 사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중요한 씬에서 AI 시대라는 중요한 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앨런 머스크와 젠슨왕의 행보가 완전히 지금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또 뭐 그러겠죠. 앨런 머스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와 젠슨왕처럼 저렇게 젠슨왕을 아부라고 생각한다면 젠슨왕처럼 저렇게 아부하지 않고 할 말 다 하네. 이럴 수 있지만 지금 AI 시대에 중요한 거는 정부와 민간 기업이 협력해서 같이 나가야지 강한 힘을 콜라보를 발휘하잖아요. 시너지를.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젠슨왕의 모습과 앨런 머스크의 모습을 봤을 때 테슬라의 주주분들은 아쉬운 게 사실인 거죠. 저렇게 젠슨왕처럼 뭐 그 아부가 섞였던 한들 자기가 취할 것은 취해서 중국에 가서도 저기 환영을 받고 미국에서도 어떤 설득의 어떤 지위를 얻고 그런 게 낫지. 지금 앨런 머스크처럼 이러다가는
모든 이 미국과의 어떤 정부와의 계약 이런 부분에서 어그러져 버리면은 사업도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제 실적 발표 안 좋게 나온 거 보셨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죠? 앨런 머스크가? 정부와 전기차의 그 세제 혜택 부분이 없어져서 앞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자기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기도 인정하고 그걸 모를 리가 없죠. 앨런 머스크 솔직히 돈도 많고 똑똑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저럴까? 저는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서 이해를 하려고 했더니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치적인 야욕이나 이런 게 나가서 어떤 앞세우고 내가 나가서 뭘 해야 되고 업적을 남겨야 되는 게 트럼프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명성을 얻기 위해서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다 이뤘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숨기지를 못해요. 그냥 조금 뒤로 빼면 되잖아요. 절대 못 뺍니다. 그러니까 계속 저렇게 트러블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사파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젠슨 왕이 지금 AI 시대에 가장 미국이 이렇게 돋보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른 자원도 아니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에 각성을 했다고 했죠? 이 두 개를 각성을 했다고 했죠. AI와 에너지를 각성을 했다. AI 시대를 이끌 수 있고 미국이 이끌어 가려면 이 에너지가 꼭 필요하니까 에너지 산업을 살리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러스트벨트에 쇠락한 공업지대들을 살릴 수가 있게 된 거죠. 피츠버그, 디트로이트 이런 도시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에너지 재산업화로 인해 가지고. 근데 그 두 개를 깨달아서 이 앨런 머스크라고 저걸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데이터 센터에 엄청나게 막대하게 투자를 하고 그록4를 최고의 지금 LLM으로 키우려고 하는 테슬라의 CEO, XAI CEO, 이 사람이 이걸 모를 리가 없죠. 하지만 그 욕망, 트럼프보다 내가 더 돋보여야겠다는 욕망을 못 지우는 겁니다. 젠슨 왕은 더 돋보이려고 하는 욕망은 없잖아요. 그냥 자기의 사업이 잘 되는 쪽에 어떤 합리적인 거를 끌어오면 그만인 사람이죠. 어쨌든 뭐 조금 레드카펫을 까고 이런 표현을 했지만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좀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 레드카펫을 깔고 있죠. 요즘에 계속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와 에너지를 각성한 트럼프를 칭찬하고 있는 반면에 어제 캐롤라인 레빗더빈 입에서 나온 것처럼 XAI는 정부와의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는 지금 아찔한 순간에 있다. 그래서 지금 말도 똑바로 안 나오는 겁니다. 트럼프 형님 막 이런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한 줄 매도평입니다. 어쨌든 테슬라 주주분들이 좀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걸 앨런 머스크 좀 먼 미국에 있지만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자, 오늘은 한자, 선이 한자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걸 미리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선을 넘다, 라인을 넘다의 선이 있고요. 선행을 베풀다의 착할 선, 뭐 이런 선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넣어서 만들어봤습니다. 선을 넘은 자에게는 파멸을, 선을 행한 자에게는 축복을. 밤사이 뉴욕 증시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와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이슈입니다. 자, 워싱턴에서 25일 예정됐었던 한미 경제통상 2+2 장관회의, 어제 일방적으로 좀 취소를 당했다, 이런 소식이 밝혀지게 되면서 큰 실망감을 자아냈는데요. 재무부 간의 회담은 미국 측의 일정상 연기가 됐지만 산업장관 간의 협상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현재 시간 24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직접 한국 대표단이 오늘 무역 협의를 위해서 내 사무실을 방문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협상 카드인 LNG 그리고 자동차주들 눈여겨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특히나 이 하이스틸과 동양철관, LNG가 다시 한번 이 실망감을 딛고 기대감에 반등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는데,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 트럼프 정부의 셰일가스 개발
재계 정책의 수혜주 대표적으로 꼽히기도 하고요. 또 거기에 미국 석유협회죠. API로부터 이 5리터 모노그램 표시 허가를 획득을 했습니다. 이게 품질을 인증해주는 표시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반드시 이 인증을 보유한 기업만이 북미 시장 내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에 공식적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가지 종목, 특히나 기대감을 가득 안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역시나 에너지 관련 이슈가 또 밤사이에 뜨겁게 시장을 달궜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에너지 인프라 개발을 위한 4개의 부지를 드디어 선정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4개의 부지라고 하면요. 아이다호 국립연구소, 또 오크리지 보호구역, 파두카, 또 사바나 리버 지역 이렇게 4가지가 선정이 되는데 이 소식 덕분에 밤사이에 뉴스케일 파워가 6%대 강세를 보였고요. 또 오클로는 무려 11%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잠깐 최근 들어서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던 원전주들 이 소식 덕분에 오늘 다시 한번 날개를 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모아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중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이틀 전에 강하게 밀리는 그런 측면들이 나왔습니다만 신한투자증권이 여기에 대해서 지난 23일 똑같이 급락이 나온 그날입니다. 23일에 주가 조정이 있을 때 매수하는 관점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목표 주가를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또 거기에다가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 기자재 부문에서 탑픽이죠. 이 최선호주의 자리를 그대로 유지시켰습니다. 오늘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세 번째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뇌 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요. 밤사이에 투자자 문건을 공개해서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이 문건에 따르면 뉴럴링크는 2031년까지 매년 2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에게 뇌와 컴퓨터를 연결해주는 칩을 이식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연매출이 10억 달러 이상을 달성하고 또 6년 내에 5개의 대형 클리닉을 운영하겠다는 방침까지 밝혔습니다. 특히나 제 눈길을 가장 사로잡았던 게 새로운 칩을 한 가지 발표를 했는데요. 우선 기존 2가지 칩, 뇌와 컴퓨터의 소통을 도와주는 텔레파시 칩, 그리고 시력 회복을 위한 블라인드 사이트 칩에 이어서 새롭게 파킨슨병의 치료를 위한 이 딥칩까지 공개가 되면서 정말 많은 이런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여기에 오늘 NPU죠. 신경망 처리 장치에 대한 그런 관련 테마주들 강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 우선 NPU 이름은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사람의 두뇌 신경망 구조를 그대로 본따서 만든 AI 연산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중에서 링크 제니시스가 굉장히 이 NPU 칩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장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NPU 관련 특허 그리고 기술을 모두 보유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뉴럴링크 호재와 그간 동반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AI가요, 8월 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8월 초에 GPT-5를 출시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밤사이에 밝혔습니다. 이때 미니와 나노 버전도 함께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이미 챗 GPT는요, 하루 평균 25억 건의 질문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 정확하게 발표된 바가 아니라 시장 추산치지만요, 일평균 검색량이 아직까지는 140억 건에 달하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아직은 선두가 확실하긴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GPT-5의 출시가 검색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이 챗 GPT의 두 번째 황금기를 불러다 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옵니다. 특히나 유엔젤이 챗 GPT와 같이 함께 동반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강한 그런 종목이고요. 이어서 알체라 같은 경우에는 코난 테크놀로지의 이 컨소시엄 사업자로 다시 한번 눈길을 좀 모아주고 있는데 이 독자 AI 파운데이션을 모색하고 있는 이 컨소시엄 사업자가 다음 주 중으로 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 엄청난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을지 함께 관련 이슈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4가지 이슈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밤새 편히 잘 쉬셨습니까? 7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이 서울의 한낮 최고 기온 37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이제 오늘 참 금요일이긴 한데 굉장히 더운 날이니까 또 잘 건강관리 신경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날씨 얘기로 말씀을 시작드렸습니다만 오늘 이데일리 톱 제목은 좀 약간 냉랭해지죠. 에어컨을 좀 한 20도 정도, 18도 정도로 튼 것 같은 느낌입니다. 2+2 협의 돌연 취소, 노딜 위기감. 네. 결론적으로는 아직은 위기감이지 위기는 아닙니다. 그런 느낌이 좀 싸하게 든다라는 거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긴장을 늦춰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은 전혀 아니고요. 상당히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인 불구하지만 아직 결론이 나오고 특별히 좀 전해지는 게 오히려 없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우리가 크게 이렇게 꼬리를 내린다든가 갑자기 이렇게 한다든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 어쨌든 이것도 협상이니까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일단 앞서 내용 자세히 들으셨겠고 간밤에 어제 밤부터 간밤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기본적으로 2+2 회담 하려고 했던 게 이제 베스트 장관이 핵심이죠. 이 양반이 빠지면서 일단 현재로서는 연기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이게 취소가 된 거라고 해야 될지 이게 사실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외교적인 어떤 관례 이거에서 조금 벗어나는 거는 이메일로 못한다. 추후에 다시 잡자. 미안하다. 이렇게 여러 번 했다고 하는데 좀 그렇죠. 이메일로 했다라는 거는. 만약에 조금 더 정중했다. 그다음에 정말 베스트 장관이 정말 긴급한 어떤 일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 쪽에 전화로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또 그렇게까지 좀 그런가요? 어쨌든 제 생각에는 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기분이 우리 쪽 입장에서 좀 불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좀 결례라는 생각도 충분히 좀 들 법한 그런 방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걸 모를 리가 없다라는 점에 봤을 때는 이게 또 뭔가 또 트럼프식 또 벼랑으로 밀어내는 협상 전술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들 법합니다. 우리나라 통상 관련된 전문가들 얘기는 이쪽에 좀 방점을 좀 두고 있는 분위기였고요. 이게 만약 협상 전략이라고 그러면 결국 우리도 뭔가 그동안에 제시를 했었던 협상 카드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났던데요. 일본 니케이 일본에 있는 언론사입니다. 제가 니케인지 어딘지 정확하게 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 사진이 딱 나왔는데 사진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 앞에 큰 이렇게 어떤 인쇄물이 하나 있고 거기에 일본이 미국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한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4천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표시가 돼 있는데요. 그게 그어지고 O자라고 이렇게 바뀌어 있는 그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게 그냥 일러스트레이션인 줄 알았더니 이게 사진이랍니다. 그러니까 협상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바꾼 거예요. 일본이 제시한 카드, 즉 4천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겠다라는 이 카드를 아니야. 너네 보잉기 좀 더 사.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자리에서 5자로 고쳤다라는 겁니다. 물론 최종은 5,500억 달러가 된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의 협상이 결국 이제 우리한테도 다가오고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은 종합하면 1,000억 달러 제시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1,000억 달러 가지고는 이제 표현이 좀 약간 저급합니다만 어린 반푼은 없다 이렇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갑작스럽게 베텐스 장관이 우리한테는 이유도 알려주지 않는 긴급 일정으로 이제 취소가 됐다. 그래서 취소 쪽으로 얘기가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연기라고 한다면 대략 며칠 뒤 이렇게 가야 될 텐데 지금 또 꼬이는 게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25일부터 스코틀랜드하고 스웨덴 방문을 하거든요. 여기에 베센트가 만약에 같이 방문한다고 그러면 정말 좀 꼬이는 상황이 되고 미국이 굉장히 우리가 내미는 협상 카드에 대해서 별로였다, 그러니까 좀 불쾌했다, 만족스럽지 굉장히 안하했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이 가능할 법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며칠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재계에 미국 투자를 조금 더 늘려달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뉴스도 좀 나왔고요. 그리고 또 어제는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서 역시 투자권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가
TSMC라든가 이런 데서 미국에 대대적인 투자를 한다, 뭐 1,000억 달러 얘기 나온다 이런 얘기 나올 때 추가적인 투자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동안에 370억 달러 투자한 거 외에.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부분 관해서 삼성전자하고도 좀 이재용 회장하고도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도 미국의 내밀 카드가 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미국 쪽에서는 4,000억 달러를 요구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1,000억 달러에서 4,000억 달러는 좀 과한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2,000억 달러에서 3,000억 달러 사이에서 우리의 투자 어떤 카드가 어느 정도 좀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농수산물 관련된 부분이죠.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필리핀, 이렇게 뭐 베트남도 그렇고요. 이들 동남아의 나라들이 대부분 농수산물 관련해서 개방 폭을 넓혔거든요. 결국 일본도 그랬고 우리도 이 부분 관련해서 뭔가를 내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좀 추정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약을 하면 투자 규모를 지금 우리가 제시했던 거 알려진 거로만 기준을 했을 때 2배 이상 올려야 될 가능성이 크다. 하나. 두 번째는 우리도 결국 농산물 관련돼서 뭔가 오픈을 좀 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이번 협상이 어려워질 수 있겠다는 거 두 가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었던 이 조선업 관련된 특히 이제 안보 측면의 우리의 어떤 레버리지 협상 카드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는 눈에 띄게 뭔가 협상에서 우리의 어떤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어떤 기제로 활용되고 있지는 못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살짝은 듭니다만 어제 위성락 안보실장 기자회견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일단은 얘기는 충분히 물밑에서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사실 결국 키는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한다고는 하는데 만만치는 않겠다라는 생각은 좀 분명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 얘기 좀 해보죠. 정말 요즘에 롤러코스터 타고 있습니다. 일본 협상 합의했다는 얘기 나와서 뭐 주가 7% 넘게 뛰었고 특히 기아는 8% 넘게 급등을 했었던 게 어제는 다들 떨어졌죠. 물론 하락폭이 상승폭을 뭐 대부분 다 상쇄할 만큼 크지는 않았고요. 보시는 것처럼 1%, 2% 정도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이 관세 문제가 얼마나 이 현대차의 주가와 향후 어떤 성장성 또 미국에서의 어떤 포지셔닝 이런 부분 관련해서 얼마나 큰 이슈인가라는 거를 사실은 요 한 이틀간의 현대차의 주가 흐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관세율이 일본이 12.5%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재는 25%고 이게 만약에 얼마에 줄어드느냐. 이를테서 일본처럼 10%포인트 정도까지 줄어든다 그러면 일본이랑 우리랑 별 차이가 안 나니까 미국 내에서의 어떤 가격 경쟁의 측면에서 지금 상황에서 크게 뭐 우려는 없고요. 그래서 좀 중요하게 생각할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영업이익률 측면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좀 살펴보니까 현대차와 기아의 합산 영업이익률이 10.7%, 도요타는 10.6%, 그다음에 닛산, 미쓰비시가 4.2%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번 협상에서 일본 수준으로 한 10%포인트 정도 관세를 낮출 수 있다 그러면 사실은 뭐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협상에서 그러니까 2% 이상만 우리가 더 관세율을 올라가도 도요타하고는 이 가격 경쟁 차이가 좀 생기기 시작하고요. 만약에 한 5% 이상, 6%포인트 이상 더 우리가 일본보다 관세율이 높다 그러면 그럼 대략 한 21% 정도가 되겠죠.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닛산이나 미쓰비시한테도 이 관세 문제 때문에 이 가격 어떤 경쟁력에서 조금 밀릴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긴다. 이게 뭐 아주 그냥 러프한 추론입니다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튼 결국 상호 관세율을 우리가 미국과 협상에서 얼마나 끌어내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25%에서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현대차와 기아 이 주가에는 뭐 상당히 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참 영업률이 자동차 회사가 10% 넘는다는 건 대단한 건데 우리가 이렇게 넘는데 저는 도요타가 10.6%나 된다는 거 보고 또 역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협상 잘 안 될 때 도요타 주가가 그렇게 출렁거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사실은 우리 현대차, 기아 주가만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증권 면으로 가보겠습니다. 횡보장서 빛나는 MSCI 기대주. 네, 8월 달에 편입 종목이 이제 또 추가로 결정이 되고요. 또 편출 종목도 당연히 나오겠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종목들 한번 표를 보시면 좀 이해하실 텐데 왼쪽에 이제 편입 종목들의 이제 평균 수익률 발표 뭐 전부터 해가지고 지금 발표일까지, 그러니까 결국 사전이죠. 사전에 기대감으로 25% 오르고. 발표되고 난 다음에 실제 편입 때까지 또 시간이 좀 있죠. 그때까지 한 4%, 편입일부터
한 달 새는 1.9%. 그 사실은 만약에 MSCI 관련된 이슈로 투자하실 경우에는 결국은 기대감이 있을 때 투자하는 게 제일 수익률이 높다. 이제 이게 되는 거고요. 근데 대부분 여기에 편입되는 종목들이 워낙 좋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 측면에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MSCI 편입 후보군 지금 보죠. LIG, 넥스원, 두산, 효성중공업. 요 세 회사가 지금 여기 제목에서도 여기 부제에서도 나옵니다만 편입이 아주 유력한 종목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현대건설, 펩트로, 하나솔루션, 그다음에 파마리서치, HD 현대솔루션 등등이 이제 후보군으로 얘기가 좀 되고 있고요. 반면에 LG 이노텍, CJ제일제당, SKC 좀 나오죠. 이 세 회사 등은 이번에 편출될, 그러니까 빠져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적이 좋고 시가총액 많이 오르고 MSCI 편입이 될 만한 자격 있는 종목들은 뭐 당연히 얘기가 되는 거고요. 앞서 LG이노텍 이 세 회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가총액이 많이 좀 떨어졌고 또 유통되는 물량의 시가총액이 편입 유지 기준을 미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측에서는 해석이 우리가 그동안에 주가가 올랐던 걸 생각하면 세 종목이 아니라 최소한 6종목 정도는 들어가야 적절하다. 이런 해석도 좀 있어서 한번 꼭 세 종목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아까 후보군 종목들 쭉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종목들까지 조금 염두에 두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또 좀 해야 되겠네요. 어제 국내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 개인들의 투자가 굉장히 늘고 있다. 이거를 말씀드렸는데 서학개미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표 한번 보시죠. 최근에 한 달간 서학개미들 순매 상위 종목들 10개 종목을 쫙 리스트를 올려놓은 건데 1위 서클인터넷, 2위가 코인베이스, 그다음에 6위 로빈후드 뭐 이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서클 인터넷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테더 그 다음에 다른 거 만드는 회사,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하여간 이 달러 기반의 이 스테이블 코인 여기 2위 업체입니다. 여기를 보유하고 있는 이 회사고 이 회사가요 지난달 5일에 31달러로 공모가가 결정이 됐었는데 그래서 상장이 됐죠. 근데 지금 주가가 200달러가 넘습니다. 500% 넘게 급등을 했다고 그러는데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 있고 2위 이 코인베이스는 이제 잘 아시는 이제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죠. 여기가 2위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로빈후드가 6위인데 전체적으로는 6위인데 이 회사가 역시 또 대규모 투자가 좀 이루어졌고 1억 달러가 넘죠. 등등등 이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재무부도 이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앞으로 2028년까지 2조 달러 규모로 지금 한 이제 10분의 1 정도인데 성장을 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 4년 뒤에 2조 달러까지 그러니까 10배가 커진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나 성장을 하겠냐.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정부가 또 엄청나게 밀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좀 있긴 한데 항상 우리는 딜레마가 그거죠. 저게 기축통화국에서 만드는 거 아니면 즉 달러 기반으로 하는 거 아니면 저게 과연 수요를 창출할 수 있겠냐. 근데 최근에 좀 민주당 쪽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법안 만들어내는 걸 보면은 우리 나름대로의 수요 기반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 듭니다. 특히 이제 이 한류와 관련된 부분, 또 피부 미용처럼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한국 생각할 때 딱 연상이 되는 뭐 K푸드, 이 K자 앞에 붙는 섹터 쪽들은 이 원화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를 끌어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어쨌든 국내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은 역시 늘 주목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이슈를 깊이 있는 분석으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마켓 비하인드. 오늘은 이철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오는 27일에 지금 미국과 중국 협상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5월에는 제네바고 또 6월은 런던, 이번에 이제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릴 예정인데 좀 삼국에서 이렇게 개최 장소를 정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무슨 큰 다른 이유는 좀 없을 것 네.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EU하고 여러 가지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EU 지역에서 협상을 벌려서 간 김에 다른 분들과의 그 교류의 폭도 이야기도 넓히고 하고, 예. 정보 교환을 하지 싶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제 스톡홀름을 골랐네요. 자, 이번 협상이 사실상 이제 지금 3번째로 양국 협상단에서 대표격인 허리펑 총리 그리고 베센트 재무장관 이렇게 또 만나잖아요. 네네. 이 두 분의 이제 스타일과 성향이 어느 정도 시장이 좀 파악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네네. 이 두 분의 이러한 성향들을 고려했을 때 이번 협상의 분위기가 좀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이 되실까요? 기본적으로 지금 중국 쪽의 입장은 약간은 좀 우위를 점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을 계속 견제하는 그런 입장이 있고 미국 쪽 입장은 중국의 이런 입장을 조금 풀어내야 되는 입장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베센트 장관 같은 경우에도 중국과의 그 유예 기간 연장을 지금 도모하고 있다는 얘기도 했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중국이 러시아나 이란으로부터 에너지 수입하는 것에 대한 이슈를 제기할 거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은 미국이 중국을 막 너 이래서 되겠니 예. 이런 톤으로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지금 미국이 중국을 움직이게 할 레버리지라는 게 그런 정도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지금 미국 쪽이 지금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 입장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미국에서 제시한 것이 중국이 좀 호감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건 좀 의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내세울 수 있는 레버리지라는 게 그 정도인가라는 네.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미 어떻게 보면 이게 평행의 느낌이 아니네요, 관계가. 약간은 지금 기울어져 차이가 있는. 나 있는 게 느껴지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해진 상황에 양국이 원하는 바가 사실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거를 노골적으로 드러낼지 네. 아니면 좀 우회적으로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네. 원하는 바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원하는 카드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초유의 그 관심사는 네. 결국 관세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관세율에 대한 이야기, 그 협상이 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므로 중국 쪽 입장과 미국 쪽 입장이 그 숫자의 차이는 제법 큰 것으로 보이고 네. 따라서 이게 어떻게 결국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냐 또는 최악의 경우 협상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지연되는 꼴을 보일 것이냐 여기에 따라 많은 일들이 달라지겠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중국에서 진짜 바라는 게 뭔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그 이유가 이제 중국에서 3차 협상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듀폰의 이 반독점 조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좀 네네. 유화 정책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 중국 입장에서도 이번 합의를 이루고 싶다는 그런 메시지로 읽히고요. 또 그거 외에도 얼마 전에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를 하는 시놉시스라는 네, 회사가 네. 지금 글로벌리 지금 그 엔시스라는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제 주요 그 경제 국가에서 이걸 또 허가를 다 받아야 되거든요. 네. 중국에서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중국에서 불허했다가 얼마 전에 네. 그것도 그 승인을 열어줘요.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미국에게 우호적인 제스처는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협상에 우리가 충분히 성의가 있다.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좀 기분을 좀 풀어주고 이제 네, 협상을 네.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확실한 유화책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 협상 결과가 이제 발표가 났을 때가 또 우려스럽습니다. 어떤 결과, 좋은 결과가 나왔을지 혹은 뭐 그리고 양국이 다 좋을 수는 항상 없지 않습니까 원래. 네, 네. 그래서 이게 어느 편에 손을 들을지도 궁금한데 협상 결과 글로벌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그야말로 초유의 관심사고 이번 미중 관세가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앞으로의 글로벌 무역 구조를 다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당연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얼마간의 관세가 올라가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이고 본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 이하로만 달성될 수 있다면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그것으로 족하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좀 일견 이해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높은 수준의 관세를 때려놨으니까 이걸 어디까지 해줘야 국내 기업들이 정말로 보호되는 효과를 가지면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규모를 줄일 수 있는지 이 계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겠죠. 이 관세율만 봤을 때는 사실 다른 나라들 지금 처음에 제시를 했던 관세율에서 다 낮춰줬거든요. 네네. 중국도 좀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건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뭐 100몇십 % 이런 숫자로는 안 될 테니까요. 근데 저는 이것은 저 개인 추측입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가슴 속에는 0%, 10%, 20%, 40%라는 4개의 숫자가 있을 것 같아요. 0%는 러시아나 이란, 북한 같은 국가에 부과한 상호 관세고 여러의 국가들이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미국과 거래를 하려면 10%는 무조건 내야 된다라는 숫자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호적이고 앞으로도 거래를 계속할 국가에 대해서는 20%를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급적 상대하고 싶지 않거나 무역을 하고 싶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40%라는 숫자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유예되고 있는 관세 30%는 딱 그 중간인데 만일 그 정도 선에서 끝날 수 있으면 저는 중국도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럼 미국이 그 30%를 해가지고 그럼 받아들이겠냐? 저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충분한 수출을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충분한 미국 수출이 미국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결과일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양국의 그 견해차가 클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압박을 하고 싶어 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거보다는 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만일에 그 정도에서 그친다면 다른 큰 어떤 것을 얻어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장 개방이라고 하는 어떤 다른 조약이라던가 다른 결과물이 좀 덧붙여서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신 것 같아요. 3차 협상이긴 한데 또 4차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보고 계세요? 충분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협상이 마무리질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배선재 장관이 또 연기를 도모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협상은 몇 차례 더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원래 또 중국과 미국이 워낙에 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되는 건 어쩔 수 없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중국이 아마 미국에게 어떤 것을 큰 것을 내줄 수 있다면 지금 여러 가지 거론되는 것 중에 가장 유망해 보이는 게 이제 시장 개방이고 그 중에서도 금융시장 개방 같은 거거든요. 그럼 금융시장 개방 하나만 놓고 얘기를 하더라도 이게 뭐 구체적으로 따져야 될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내에 협상이 완결될 가능성은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글로벌 증시 전반에 걸쳐서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궁금하고 또 업종과 또 종목들도 궁금한데요. 그 업종과 종목 안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 중국이 굉장히 큰 시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경쟁이 너무 심화가 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AI, 로봇 이런 것들로 지금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테슬라가 만약에 이렇게 포커싱을 한다면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하고 또 중국 시장에서 승산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테슬라의 입장과는 관계없이 중국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환영할 겁니다. 왜 그렇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테슬라 쪽이 한 발 더 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은 이런 그 혁신 기업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국 내로 유치를 하고 싶고 그리고 자국 내로 일단 유치가 되면 거기서 테슬라가 고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중국인들이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협력사들을 공급망에 있는 협력사들을 중국 회사로 바꿔나가거든요. 중국 업체랑 또. 지금 상하이에 있는 테슬라 공장의 공급망의 95%가 이미 중국 회사로 교체됐어요. 그런 효과를 중국은 당연히 원하죠. 그럼
뭔가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확률이 훨씬 높다. 네, 그렇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시는 거구나. 예. 어떻게 보면 테슬라 잘하고 있네요. 굉장히 발빠르게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버텨줄 중국의 체력도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과연 이 중국이 지금의 현재 상황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자, 중국 최근에는 이제 피크 차이나론부터 해서 구조적 위기론까지 다양한 진단이 네. 나오고 있거든요. 30년 동안 중국에 또 계셨으니까 네. 30년 전의 중국과 지금의 중국 굉장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위기일까요? 아니면 기회일까요? 적어도 30년 전에는 중국의 모든 분야에서 하면 된다라는 의식이 강했습니다. 경제적 수준은 낮아도. 지금 중국에서는 경제 수준은 많이 올라갔지만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말씀하신 구조적인 문제가 크다는 것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 모두들 골몰해하는 그런 모습이죠. 네, 아무래도 그러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위기가 될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좀 파악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렇죠? 네, 성장통이 그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이 이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중국의 협상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그리고 중국의 체력이 아직까지 좀 모호해 보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의 입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기업들, 중국이랑 수출하는 기업들도 있고 또 수입하는 기업들도 있고 그 생존을 넘어서서 새롭게 어떻게 또 나아가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우리가 자주 네,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어. 대책에 부심한다.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들이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국면에 우리가 정부든 기업이든 상황 발생 후에 대책을 만들려고 한다면 네. 이미 때는 늦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주장이 우리가 지금 노력해야 되는 거는 예. 사건 발생 전에 예측을 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강대국들이 무슨 조치를 취하기 전에 우리가 선수를 날릴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상대국보다 한두 발 먼저 나가지 않으면 규모도 작고 자원도 없는 네. 우리 같은 나라는 앞으로 생존하기도 어렵고 발전하기 더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럼 대응보다는 미리 예방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예방이야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예를 들어 중국이 이렇게 나올 것이라는 걸 우리가 예. 만일에 1, 2년이라도 먼저 예측할 수 있었다면 그에 선행하는 준비에 먼저 들어갈 수도 있고 예. 미국과 협상할 때도 그러한 그 스탠스를 활용할 수가 네. 있었겠죠. 네네. 그런데 지금은 처분만 바라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우리가 어떤 레버리지를 가지고 중국이나 미국을 상대하겠어요? 그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중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그리고 미국과의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네. 다양한 어떤 요소들이 작용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서로 줘야 되는 것도 있고 받아야 네. 되는 것도 있고 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네. 어떤 걸 줄 수 있고 어떤 걸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제 그게 문제가 크죠. 예. 우리가 받고 싶은 건 많은데 우리가 주고 싶은 게 과연 있는지도 그러니까요. 의문이고 예, 예. 주고 싶어 하지도 않거든요. 예. 대부분.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지금 생기고 그렇죠. 있다고 봅니다. 네네. 네. 이 상황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같이 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충분히 미국을 대할 때는 중국을 레버리지로 활용해야 되고 중국을 대할 때는 미국을 레버리지로 활용해야 공간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공간이라고 한다면 이제 중국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 미국이 바라는 거 이런 거에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최근에 만났던 기업 중에 예. 한 기업에 있는 분이 굉장히 재밌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그분은 어떤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인데 이게 지금 미국과 중국이 아주 그 치열하게 경쟁하는 분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기술의 주변 기술을 개발해요. 네네. 그래서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미국이든 중국이든 그 기술에 올인을 하고 있고 주변 기술까지 개발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기술이 개발돼 나오면 이 미국이든 중국이든 이 회사 기술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전형적으로 미국이나 중국 모두에게 대적하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포지션에 다다라는 그런 제3지대 전략이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여러 전략 중에 하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를 만들면 마우스도 필요하고 키보드도 예. 필요하고 그러면 다들 컴퓨터 모니터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는 마우스 하나 더 만들고 키보드 하나 더 만들고 뭐 이런 느낌일까요? 그렇죠. 만일에
미중이 CPU를 만드는 데 예, 집중한다면 CPU를 갖다 꽂을 마더보드 기술을 개발을 하는 거죠. 아, 그런 느낌으로. 예. 그래서 일반적인 마더보드는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예. 이 신기술로 만드는 마더보드는 그 신기술을 완전히 이해해야 만들 수 있으니까 네. 아무나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또 전반적으로 그 산업에 기여를 충분히 하는 거일 수 있겠네요. 네, 그럴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런 면에서 우리 기업들이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 3차 무역 협상에 대한 얘기 조금만 더 해보면요. 그 협상과 관련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중국은 정말 협상 상대국으로는 참 어려운 대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시간도 시간인데 품도 많이 들고요. 네. 그리고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네. 알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중국 네. 이게 단지 현재는 미국이지만 우리나라도 중국과 협상할 일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점들을 좀 염두에 두고 중국과는 좀 협상을 해야 되나요? 중국은 단기적으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네. 국가지만 장기적으로는 예측하기 너무나 쉬운 국가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중국을 대할 때 어려우냐 하면 네. 최근 한 달, 최근 1년을 보고 중국의 의도를 분석하려고 해서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근데 중국은 기본적으로 계획이 5년을 단위로 하고 5개년 예. 계획 나오듯이 예, 그렇죠. 5개년 네. 계획이 기본 계획이에요. 기본 계획이. 예. 그래서 기본 계획 단위가 5년이고 장기 계획이라고 그러면 15년, 30년, 50년 계획을 세우거든요. 근데 그 큰 맥락에서 보면 사실은 일관되고 명료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언제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중국의 입장은 언제나 일관적이었고 공개해왔다. 네. 늘 그렇게 예, 얘기하죠. 근데 네. 우리는 들을 때 한 소리 또 듣고 한 소리 또 듣고 하니까 그냥 그거는 그냥 하는 소리로 이렇게 네. 넘기고 진지하게 분석을 안 하는 경향이 네. 있어요. 근데 중국이 무엇을 원하는가는 사실은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이 레이스에서 지치진 않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지치는 것도 있겠지만 네. 시간표가 일정표가 미국은 굉장히 급하고 예. 당장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되고 성과를 이뤄야 되죠. 반면 중국은 마르고 닳도록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니까 그거 뭐 5년이 걸려도 좋고 10년이 걸려도 좋은 거죠. 여기서 어떤 입장에 몰리는가를 생각해 보면 다분히 미국 쪽이 급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급한 미국이 이번에 네. 어떤 협상 결과를 가져올지 궁금한데요. 양국이 좀 어떻게 보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합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무엇보다도 중국이 그걸 원하니까 예, 충분히 협상은 이룰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번 3차 무역 협상의 결과 다음 주에 이제 나올 텐데 또 그 이후에 또 출연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마켓 비하인드 이철 박사님,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요즘 보면은 이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 디커플링하는 날이 많습니다. 일단 미 증시에서 알파벳 등이 엔비디아와 더불어서 기술주들 강세를 보였는데요. 국내 증시에서도 우리 기술주들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에 마켓나우 1부에서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